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알다시피 로마는 현재 이탈리아 수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관광지로 지금 로마가 많이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만 그 고대 로마 유적지나 이탈리아 르네상스 건축물들이 이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우리 하여튼 고대 서양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가장 화려하고 찬란했던 문화를 꽃피웠던 때가 바로 로마 제국대입니다.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또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명한 문구나 신화와 로마 제국 신화와 관련된 얘기도 많죠. 물론 로마 신화는 사실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신의 이름이라든지 그 영웅 신화에 나오는 이름만 로마명으로 개명한 거고, 줄거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자체가 그대로 로마에 받아들여진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로마 신화는. 그래서 뭐 비너스 여신, 비너스는 이제 로마 신화에서 나온 이름이고,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여신이 이제 원래 미의 여신이죠. 그게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 여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제 개명된 경우죠.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기원전 510년쯤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라는 작은 도시 국가에서 출발합니다. 이 작은 도시 국가가 계속 성장하다가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면서 이제 거대한 제국이 되는데, 그 이후 약 500년 동안 서쪽으로는 현재 스페인이나 영국, 독일의 라인강까지 유럽 전체로 세력을 넓히고, 동쪽으로는 터키와 아라비아 반도, 북아프리카 일부까지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동과 서로 나뉜 로마가 이제 서로마 제국, 뭐 동로마 제국 이런 명칭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로마, 그죠? 다양한 나라 국가들 침략해서 로마 제국에 흡수했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가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인류가 만든 가장 찬란한 문화를 가진 제국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과 관련된 그 동영상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로마는 라틴인이 기원전 8세기 중엽 테베레강 하류에 세운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주민인 에트루리아 출신 왕의 지배를 받는 왕정 체제였으나 기원전 6세기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 체제를 세웠습니다. 로마 공화정이죠. 공화정 초기에는 귀족들이 최고 권력 기구인 원로원을 독점하였고, 여기서 선출된 2명의 집정관이 국정을 장악하였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그리스 민주주의의 모태가 된 그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로마 제국을 이제 하다 보면 로마 공화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상공업의 발달로 부유해진 평민들이 중장 보병으로 이탈리아 반도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참정권을 요구하였습니다. 귀족과 평민 간의 신분 투쟁이 벌어졌으나 전쟁을 위해 평민들의 군사력이 필요하였던 귀족들은 점진적으로 평민들의 정치 참여 및 법적 평등과 관련된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평민회와 호민관직을 설치하고 12표법을 제정하였으며,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으로 집정관 중 한 명은 평민에서 선출되었고, 그렇죠. 호르텐시우스 법을 통해 평민회의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점점 갖게 평민에게도 이제 되었습니다. 문호가 개방된 거죠. 이로써 기원전 3세기에 로마의 평민은 형식적으로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화정이 발전하면서 정치가 안정된 로마는 대외 팽창도 이루어 기원전 3세기 무렵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였습니다. 그 후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영토를 넓혀가던 로마는
지중해에 지배권을 놓고 페니키아 식민도시 카르타고와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치렀습니다. 공화정의 실현으로 시민군의 결속이 강해진 로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서지중해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후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정복하고 아나톨리아까지 세력을 넓혀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만든 로마는 정복지를 속주로 만들고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였습니다. 로마의 대외 팽창은 사회 내부에 큰 변화를 야기하였습니다. 농민들이 오랜 전쟁에 동원되어 방치된 농지가 황폐해지고 속주로부터 값싼 곡물이 유입되어 자영 농민층이 몰락하였습니다. 유력자들은 이들의 토지를 사들이고 노예 노동을 이용하는 라티푼디움을 경영하여 농작물을 대량 생산하였습니다. 이는 자영 농민의 몰락을 촉진하였고 결국 토지를 잃고 빈민이 된 농민들이 로마로 몰려들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후반 호민간으로 선출된 그라쿠스 영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유층의 대토지 경영을 제안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귀족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를 몰수하여 무산 시민에게 분배하려다가 반대파에게 살해당하였고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가난한 시민에게 싼 값으로 곡물을 분배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반대파의 공격을 받아 자살하며 결국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하였습니다. 이때 의도가 좋았지만 어쨌든 반대파 귀족들에 의해서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더 빠르게 평민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실패로 끝났죠. 이후 로마는 평민파와 벌족파의 다툼으로 내전에 휩싸였고 스파르타쿠스가 주도한 노예 반란까지 겹쳐 큰 혼란 우리 영화 상태에 빠졌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봤죠? 그걸 보면 이제 이러한 어느 정도 혼란 알 수 속에 있어요. 강력한 사병을 보유한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하여 삼두 정치를 펼치며 권력을 잡았습니다. 제1차 삼두 정치를 주도한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정복하고 여러 개혁을 펼쳤으나 그의 전제 정치를 두려워한 반대파에 의해 암살당하였고 결국 제2차 삼두 정치를 주도한 옥타비아누스가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안토니우스를 격파하고 로마의 지배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의 여왕도 나오고 좀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옛날 클레오파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런 역사의 일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옥타비아누스는 혼란을 수습하고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의 원래 뜻이 나오죠. 존엄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적으로 아우구스투스가. 그는 스스로 프린첵스 제1시민이라 하였는데 그의 통치체제를 공화제의 전통을 살린 제정이라는 의미의 원수정이라고 하며 원로원으로부터 여러 권한을 위탁받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황제와 다름없는 권력을 행사하여 이때부터 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군대와 세금 제도를 개편하고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였으며 속주 통치를 개선하는 등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약 200년 동안 오연제 등 유능한 황제들이 나와 로마의 평화시대 팍스 로마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연제 시대의 로마는 영토를 최대로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정비, 화폐, 도량형의 통일을 바탕으로 상공업이 발달하여 도시가 번성하였고 동서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번영을 누리던 로마 제국은 오연제 이후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3세기에 들어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여
군인 황제가 연이어 등장하였고 이러한 혼란을 틈타 속주와 변경에서의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게르만족과 사사왕조 페르시아 등 이민족의 침입이 지속되었습니다. 계속된 전쟁과 약탈로 농촌이 피폐해지고 도시와 상공업이 쇠퇴하여 중산층 자유시민이 몰락하였습니다. 농촌에서는 노예 공급의 중단으로 라티푼디움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건 부자유 오타입니다. 소작인에게 토지를 라티푼디움이죠. 경작하게 하는 콜로누스 제도가 확산되었습니다. 3세기 말 혼란한 상황 속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강력한 전제군주제를 도입하여 황제권을 강화하였으며 화폐 개혁과 군사 개혁 등을 추진하였고 제국을 4등분하고 황제와 부황제를 2명씩 임명하여 효율적인 통치를 꾀하였습니다. 한편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을 하나로 합치고 수도를 그의 이름을 딴 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으며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하여 아타나시우스파를 정통으로 인정해 삼위일체설에 기초한 정통교리를 확립하는 등 로마 부흥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자 395년 두 아들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 제위를 계승함으로써 로마는 동서로 분리되었고 동로마는 이후 약 1000년 동안 더 지속되었으나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476년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자, 게르만족의 장수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이때 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로물루스 대제죠. 영화도 있고 또 로물루스 대제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는 게 보면 이제 로마 제국 이름 중에 동로마, 스로마, 신성로마, 비잔티움 이런 명칭이 좀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명칭과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잠깐만요.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중세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로마 제국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렇죠. 고대 로마, 동로마, 서로마, 신성 로마, 비잔티움 제국. 이런 다양한 명칭 이번 때문에 영상에서는 바로 앞서 언급한 로마 제국에 대해 간단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로마 제국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로마 제국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의 헷갈리는 로마 제국 간단 정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로마 제국은 바로 고대 로마 제국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및 유럽, 지중해, 북아프리카, 페르시아 그리고 이집트까지 지배했던 지금 요 색깔이 구분되어 있죠. 이게 이제 고대 로마 제국입니다. 아프리카는 전체는 아니고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일부죠. 문자 제국이라 불릴만한 그 제국이 바로 고대 로마 제국입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 제국은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사망하면서 동서로 분열되는데요. 이때 동쪽은 황제의 큰 아들이, 서쪽은 둘째 아들이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개의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서로마 제국은 국력이 약해 47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반면에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불리며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게 멸망하는 1453년까지 1000년 이상을 번영해 역사의 천년 제국이라는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한편 신성 로마 제국은
오토 1세가 황제에 오른 962년부터 프란츠 2세가 제위에서 물러난 1806년까지의 독일 제국 명칭입니다.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독일 제국이 서로마 신성로마 제국은 제국. 476년에 멸망했으며 동로마 제국은 고대 로마 제국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독일 제국을 굳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명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신성하다 이 진짜 말이죠.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신성 로마 제국은 서유럽 역사관으로 볼 때 고대 로마 제국의 부활과 서유럽 교황의 권위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하였으니 참 자, 이렇게 우리가 명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린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는데 마지막 황제가 로물루스 황제였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준비한 게 있었어요. 로마 제국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시저의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시련들, 영화를 통해서 한번 하루아침에 알아보겠습니다. 몰락해버린 제국과 황제를 지키기 위한 으리빵빵 전사들의 이야기. 당신이 몰랐던 또 다른 전설 지금 시작합니다. 서기 460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로마 제국. 소도로 호출된 제4군단의 지휘감경 근위대장 오펠리어스가 있습니다. Why ask for trainers? Why me? Grew old on their battlefields. Lost good men. 지금 많이 컸죠? 어릴 때는. 검을 훔치려던 아이에게 로마법의 무서움을 알려주려던 근위대장. I wasn't gonna steal it, I swear to you, I give you my word. Your word. Just wanted to look at it. 하지만 아이의 비상함을 알아본 그는 You come back in 10 years, boy. 아이를 풀어주게 되었으니 Another worthy foe vanquished then, Commander. 잠시 후 나타난 아이의 스승까지. Who are you? One who knows humiliation to be a poor teacher. 범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고 있었네요. He said, "Go, old man." Why did you do that? 사실 아이의 정체는 차기 황제 로물루스 시저였습니다. 군의대장 오펠리어스가 호위해야 하는 제1순위 보호 대상임을 했었죠. 그러나 Mother, am I now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황제의 즉위했을 뿐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했던 어린 시저. Our ally. 항상 옳은 길만 안내하던 시저의 스승은 Your task is over. Leave us. Don't come back. 금세 해고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Open the gate. 주변국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불경한 소리를 입에 담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승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게르만족이 침략이죠. 동맹 관계였던 고트족이 기습을 해왔던 것이죠. 최우방국의 배신에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린 성공까지. 아직은 게르만족이 아니고 고트족입니다. 결국 시저의 부모님들마저 희생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투족에게 붙잡혀버린 시저. 고투족의 사령관은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시저를 위협하고 있었으니 Perhaps I should end this here right now. 바로 그때 That would be a grave error, Lord Odoaker. Woman, do not mistake it, Odoaker. 다시 나타난 Be 스승님. won by blood.
그저 지나가던 철학자인 척 말이죠. Will they respect the leader who so feared a Roman child? 뛰어난 언변과 재치로 시저를 살리는 데 성공한 스승님. Boy will be taken to the island fortress at Capri. And take this one too. I don't trust them. 결국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유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벼랑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 카프리에 말이죠. 자, 이 광고가 조금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사이 폐허가 된 로마에서 눈을 뜨게 된 근위 대장. 그는 곧바로 황제 구출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We meet at Fanum in 6 days on the beach. If you bring back the boy, there'll be a boat to take us east. 시저의 안위를 같이 걱정해주는 또 다른 동맹국의 지원 병력들과 함께 말이죠. If we all go down there, we'll scare him off. He'll be gone before we get there. He's a woman. 그 사이 고트족에게 고문을 받던 스승님. 그는 요새에 무언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으니 The Pentangle. Romulus, Ambracinus? go to the temple. 스승님의 힌트로 요새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총명한 시저. 지하 깊숙한 곳,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Julius Caesar. 소유한 사람이 온 세상의 패권을 가지게 된다는 전설의 검을 말이죠. I have work for you. 그리고 때마침 구조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Romulus! We found the sword, boy. It's this way! Go! This way! 일행들이 탈출하는 동안 적군의 시선을 유도하는 데 성공하는 근위 대장의 활약. Roman! 천만다행 시저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는 일행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Now the rest of the commanders have declared. They all stand with the Goth. 주변의 모든 동맹국들이 시저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것. Let's move fast. Did you get me, men? 아무래도 아직 어리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You're a 믿음직스러지 soldier, 않으니까. Aurelius. Leave the politics to me. 믿었던 의원들의 배신까지. Without the Emperor, there is no Rome. 이미 모든 주변국들은 고트족의 편으로 돌아선 상황이었던 것이죠. You don't understand, Aurelius. I had to do it. For friendship.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어버린 일행들. Where do we go then? 결국 시저는 We go north. To Britannia. 전설의 운명을 걸어보기로 합니다. 전설의 검이 만들어졌던 북쪽 땅. 그 지역에서 실종된 마지막 로마 군단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죠.
Hadrian's Wall, last fortress of the Empire. A monument to Roman law and order. 고트족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로마 최강이었던 구군단. So where are the ninth, old man? 하지만 일행들이 도착한 로마의 요새에는 어떠한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으니 More than 20 million people. 네, 선전입니다. 자, 건너뛰고 잠시 후 성곽 주변의 모습을 드러낸 농부들. They look like farmers. 바로 그들이 구군단의 병사들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농부들 fighting Gaul. Those with families stayed here. 과거 고토족의 기습에 의해 크게 패배한 구군단. 살아남은 병사들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Do you know this place? Once, yes, I knew it well. 강력했던 구군단마저 한 방에 괴멸시켰던 고트족의 왕. My Vortigern. 그는 전 세계의 패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Sword for himself. 시저가 가지고 있는 전설의 검과 함께 말이죠. Pentagon. 그리고 결국 시저가 자신의 영토에 도착한 것을 알아버린 고트족의 왕. I've waited all my life for this. This is the hand. 그들은 드디어 행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I want you to go back to your people. They must give him up.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시저를 요구하는 고트족들. Oh, please, not me. Don't kill me. No. Don't kill me. 결국 일행들은 그들의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The boy should go, and those who came with him. Now, if it is the right path, and if it will save more lives, then I will surrender to Vulcan. At dawn, I leave for the fort with my men to fight and defend from there. 그렇게 요새로 돌아온 일행들.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Commander! A boy once took your sword. What if he now offered you his in exchange? And salute the Caesar to whom it belongs. Always remember. 시저라는 이름 아래 모인 마지막 로마 제국의 병사들과 최강의 적 고트족과의 한판 승부.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군단. 그러나 적들 또한 최강을 자부하고 있었으니 Too many, old friend. We don't have a chance.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위기를 역전시킬 지원부대가 도착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마지막 군단, 구군단이죠. 구군단이 말이죠. 농사 짓다가 이제 다시 옛날 군인으로 됐습니다. 또 선전이 잠깐 있네요. 자, 잠깐 지나가고, 예. 그리고 스승님의 비밀 작전까지. 전 세계의 패권을 노리던 고토족의 왕은 스승님의 화려한 지팡이 무술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승리하게 된 마지막 군단. 하지만 시저는 위기에 빠져버리게 되었으니 전설의 검을 빼앗긴 채 수세에 몰린 근위대장. 결국 시저는 That's my mother.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Aurelius. 전사들을 추모하는 시저. And all of you, the last of my legions.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Now I 위해 say, 전 세계의 패권을 포기하게 되었으니 no more war! 전설의 검은 그렇게 또 다른 전설을 탄생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Now, after years of turmoil, they brought peace to the land. 어느새 훌쩍 지나버린 세월과 이제 시저의 아들 아서의 스승이 된 멀린의 모습까지. He took a Celtic name, son of a dragon, Pendragon. Merlin, it's just a story. You made it up. 로마 제국 마지막 시저의 피를 이어받은 아서 왕과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자, 이건 아마 여러분이 조금 이제 지겨워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로마의 마지막 황제와 관련된 영화 동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역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알려면은 사실은 분량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알기 위해서 제가 조금 재미있는 영상도 몇 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이렇게 계속 번창한 건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 제국의 몰락 혹은 공화국의 몰락과 관련해서는 결국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통해서 이제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영토를 넓혔지만 또 전쟁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지치죠. 지치고 전쟁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신물이 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피로감,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가 아까 영화에서는 조금 각색됐지만 이제 더 이상 로마가 여러 민족을 침략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죽이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자기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 로마 제국은 멸망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한 황제가 로물루스 대제입니다. 그래서 로물루스 대제와 관련된 건 아까 그 영화는 어린 시절의 로물루스 대제와 관련된 영화죠. 자, 그 다음에 로마 공화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그래도 알아보겠습니다. 공화정이 로마의 그런 분들은 이거 하잖아요. 갈색으로 필름이 쭈르륵 벗겨서 심한 이제 광고고. 로마는 본격적인 역사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타르퀴니우스 왕가를 내쫓고 에트루리아 세력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로마는 공화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냈죠. 그리스의 이제 민주주의, 그죠? 모태가 된 민주주의 도시국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시작됐지만, 로마는 이제 공화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에트루리아 세력이 물러나면서 권력의 공백이 생긴 로마는 안팎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쫓겨난 타르퀴니우스 왕가는 왕좌를 되찾기 위해 공격해왔죠. 계속되는 팽창과 대외 전쟁 와중에 로마는 먼저 내부적인 격동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이민 행렬이 줄을 이었고 귀족 대가문들은 안정적인 통치를 할 역량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신분에 상관없이 평민들 중에서도 많은 부와 신망이 있는 계층을 끌어들여 정치를 안정시켰죠. 이 혼돈의 시기에는 평민들 중에서도 집정관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자 귀족들은 돌변했습니다. 평민이 집정관 등의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것을 막고 귀족과 평민이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오히려 더 폐쇄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프랑스 혁명에서 부르주아들이 불만을 품었듯 이 시대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공화정 체제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지분이 있었던 금수저 평민들은 아니 나으리 이건 좀 아니죠 하며 자꾸 이런 식이면 그냥 자기들끼리 새로운 나라 만들어버리겠다고 강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이나 요즘에나 하여튼 이 금수저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민들이 이렇게 높은 보직에 오른 것을 굉장히 못마땅했던 이 귀족들이 결국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평민들은? 가제는 개편이었죠. 평소에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전쟁 나면 무기 챙겨서 전쟁터 나가는 게 평민들이었는데 전쟁할 때 밭은 누가 대신 경작해주나요? 아무도 안 해주죠. 그러면 그 해 농사 망치고 귀족들한테 돈 빌리고 그 돈 못 갚으면 땅 뺏기고 가족도 뺏기고 심하면 목숨까지 뺏기는 극심한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평민들은 개혁 아니면 독립이라고 본격적으로 투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성산사건. 평민들의 철수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기원전 494년 공화정이 탄생한 지 겨우 1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로마군은 로마 북동쪽 아니오강 근방에서 주변 부족들 교통정리를 좀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로원이 우리들 요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 병사들이 극대노하게 되죠. 열받은 병사들은 귀족 장군을 버리고 근처에 있던 성스러운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호민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2명을 뽑고 임시정부를 만들어 호민관들에게 스스로 신성 불가침권을 부여했습니다. 군인이고 시민인 로마에서 군대가 파업을 해버리면 농사도 못 짓고 전쟁도 못하고 그냥 폭망이겠죠. 병사들의 행동력에 지지를 친 귀족들은 결국 평민들만의 민회인 평민회를 설치하고 호민관 관직을 정식으로 만들어 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1차전 평민들이 승리했지만 2차전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로마에는 성문법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관습법에 따라 재판을 했는데 당시 로마에서는 신관들이 곧 재판관이었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신관들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법이라는 게 신들 앞에 맹세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신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종교와 분리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자, 근데 신관들은 귀족들만 될 수 있었어요. 법 만드는 것도 귀족, 보존하는 것도 귀족, 재판하는 것도 귀족인데 호민관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여전히 평민들이 압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어디다 써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놓자 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문법을 만들자고 요구한 것이었죠. 기원전 450년 평민들은 평민 5명, 귀족 5명 뽑아서 법전을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원로원은 간을 보다가 결국 귀족들만 데리고 시민입법위원회라는 임시위원회를 출범시켰죠. 열받은 시민들 또 전쟁 안 한다고 파업을 하게 됩니다. 빠른 쥐지를 친 원로원이 이번에는 평민, 귀족 반반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 법은 종교와 비로소 분리되게 되었고 평민들도 누구나 법을 숙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결하고 명쾌하며 고풍스러운 문체로 작성됐고 신관들에 의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던 관습법을 보다 명확히 했죠. 재산권을 보장하고 사적 제재를 금지했으며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등 평민과 귀족 사이의 형평성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선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귀족들과 평민들의 대결은 계속됐고 평민들의 지위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기원전 342년부터는 집정관 중 한 명을 무조건 평민으로 뽑게끔 됐고 기원전 313년에는 채무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것이 금지되었죠. 여기저기서 전쟁이 계속되면서 평민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귀족들은 점점 줄어드는 와중 평민들이 고위공직에 오를 수 있게 되면서 혈통은 평민이나 실질적으로 귀족인 평민 귀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기원전 300년에는 평민들도 신관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평민의 권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승했지만 평민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결국 원로원을 거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평민들이 기원전 287년에 야니쿨룸 언덕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파업해버리는데요. 이에 평민 출신이었던 쿠인투스 호르텐시우스가 독재관으로 임명되어 평민회의 결의가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갖도록 인정하면서 사태가 수습됩니다. 비로소 평민들의 힘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영향을 끼치는 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밖으로는 전쟁, 안으로는 신분투쟁이라는 산통을 겪으면서 로마는 공화정이라는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더 예리하게 조율해 나가게 된 것이었죠. 로마 공화정, 매우 독특한 정치체제였습니다. 너무 개방적이지도 너무 폐쇄적이지도 않았으며 이집트나 동방의 전제 왕권처럼 한 명에게 권력이 쏠리지도 아테네의 민주정처럼 다수의 군중에게 휩쓸리지도 않았죠. 로마 공화정 시스템은 정무관, 민회, 원로원이라는 세 요소의 절묘한 조합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유라시아 서쪽 변방의 로마라는 작은 농업 도시를 세계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주춧돌이었죠. 자, 또 광고가 잠깐 아마 몇 초 해야 되네. 자, 넘어가고. 정무관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행정직 관리들로서 민회에서 선출되고 임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던 인민에 대한 통솔권, 명령권을 로마인들은 임페리움이라고 불렀는데요. 왕이 사라진 후 임페리움은 각각의 분야를 책임지는 정무관들에게 역할별로 분배되었죠. 집정관, 왕을 대신하는 최고 관직으로 군사, 행정, 사법을 포함한 모든 부분의 임페리움을 보유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또다시 왕이 출현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집정관은 한 번에 2명씩 뽑았고 임기는 겨우 1년씩밖에는 되지 않았죠. 2명의 집정관은 한쪽의 권력 독점이나 폭주를 막기 위해 각각 서로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수장인 동시에 전시에는 군단을 지휘했고 원로원을 주재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왕이나 대통령 같은 직책이었죠. 에트루리아계 왕 들이 도입한 권력의 상징 파스케스를 든 12명의 호위병들이 집정관을 보좌했습니다. 법무관, 평시에는 로마 시민과 점령지 주민들을 재판하는 사법 분야를 담당하다가 전시에 집정관들이 싸우러 나가면 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원래는 1명을 뽑았지만 후에 로마가 급성장하면서 2명으로 늘어났죠. 법무관에게도 파스케스와 호위병들이 딸렸는데요. 집정관의 절반인 6명씩만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조영관, 로마의 도로, 수도, 식량, 각종 스포츠 경기의 개최 등을 관리하는 도시 행정이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본래는 평민 출신으로 2명을 뽑아 호민관을 보조하는 역할까지 맡겼지만 로마시가 발전하면서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귀족들 중에서 2명을 더 뽑아 총 4명이 됐죠. 재무관, 말 그대로 재무를 맡는 직책으로 국고를 관리하고 조세를 담당했습니다. 기록 자료와 문헌 등을 관리하는 역할도 있었죠. 조영관과는 반대로 원래는 귀족 중에서만 2명을 뽑았으나 후에 평민 2명이 추가되어 총 4명을 뽑았고 4명 중 2명은 전시에 집정관과 동행하여 군수물자와 병사 월급을 담당하는 일종의 보급장교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감찰관, 대략 5년마다 2명을 뽑았지만 임기는 1년 반이었기 때문에 항시 존재하지는 않았고 인구조사와 시민들의 재산 현황 파악, 세금과 병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알짜배기 업무를 맡은 데다가 원로원 의원들을 지명하고 국가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전직 집정관들만 맡을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였죠. 그리고 호민관, 평민들의 신분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관직으로 최초에는 2명이었지만 추후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평민회에서 평민들끼리만 선출했으며 모든 재판이나 체포 등에 개입하여 평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집정관이나 원로원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성 불가침권이 있어 호민관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방해를 하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재관이라는 특수한 관직이 있었습니다. 왕을 너무 싫어했지만 가끔은 국가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전권을 위임받은 한 명의 통치자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걸 로마인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1인 최고 통치자인 독재관을 로마의 위기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죠. 독재관의 임기는 집정관보다 짧은 6개월이었지만 위기 상황이 해결되면 바로 내려오는 게 국룰이었고 반대로 위기가 계속되면 연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화정이 수립되기 직전 에트루리아 왕들의 지배 아래 로마는 원시 시족 사회에서 진정한 도시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점령한다. 점령지의 주민들을 흡수한다. 인구와 영토가 늘어난다.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하다. 새로 유입된 주민들을 군인으로 만든다. 이와 같은 사이클로 인구의 수급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시족과 부족 개념은 점점 희박해지고 군인이 곧 시민이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죠. 로마 시민은 곧 로마 군인이었으며 주머니 사정에 따라 자기가 쓸
무기나 갑옷을 직접 사서 마련해야 했습니다. 로마 금수저들은 군단이 말을 나오죠? 마련해 병이 되는 등 더 강력하게 무장할 수 있었고 반대로 흑수저들은 군인이 될 수조차 없었죠. 따라서 인구조사 때 시민들의 재산을 평가해서 무장의 수준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들을 각각의 백인대, 즉 켄투리아라고 하는 기초적인 부대 단위로 편성했죠. 병농 일치사회였기에 군제가 재편되면서 민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시족 단위 민회였던 쿠리아 민회는 그냥 전통 행사 정도로 쇠퇴했고 백인대를 기준으로 하는 켄투리아 회의가 로마 민회의 대표격이 된 것이죠. 켄투리아 민회는 재산에 따라 분류된 200여 개의 켄투리아들로 구성되었는데요. 각각의 켄투리아 안에서 다수결로 의견을 정한 다음 각 켄투리아 단위별로 표를 다시 집계 하는 지금의 미국 선거인단 제도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켄투리아 민회는 집정관을 포함한 여러 정무관들을 선출하는 기능을 했고 그러한 정무관들, 특히 집정관은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개전선언, 휴전선언 등을 할 때 또는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 켄투리아 회의를 소집하여 투표를 거쳤습니다. 또한 살인과 같은 중범죄들에 대한 재판도 켄투리아 회의에서 진행되었죠. 공화정 이후에도 새로운 민회들이 생겼는데요. 신분 투쟁 과정에서 후민관을 선출하는 평민들만의 민회인 평민회가 설치되었고 이후 평민회 결의를 통한 법안 의결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조직대로 헤쳐 모여 해야 하는 켄투리아 민회보다 간결한 트리부스 민회도 비슷한 시기에 생겼습니다. 평민과 귀족 모두가 참여하며 거주지를 기반으로 35개의 선거구로 나뉘어 투표를 하는 모든 시민들의 민회였죠. 자, 또 선전이 조금 지나가야 되겠네요. 자, 먼저 그 마지막입니다. 로마 하면 생각나는 원로원, 오만한 에트루리아인 왕을 몰아내면서 공화정이 시작됐지만 왕의 자문기관이었던 원로원은 공화정 시대에도 건재했습니다. 아니 떡상했습니다. 왕정을 타도한 것이 귀족 세력이었던 만큼 그러한 귀족들 중에서도 핵심 엘리트들만 모아놓은 원로원은 왕정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위와 존엄성을 지닌 세력으로 거듭났죠. 매년 새로 선출되는 2명의 집정관이 비록 왕에 준하는 권한과 권위를 갖고 있었다지만 집정관의 임기는 겨우 1년, 원로원 의원은 종신직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먹는 원로원 의원 수백 명과 1년이면 토가를 벗어야 하는 젊은 집정관 2명. 원로원은 표면적으로 여전히 국정에 대한 권한이 없는 그저 권위 있는 조언자 포지션일 뿐이었습니다만 그 권위라는 게 보통 권위가 아닌지라 실질적으로 원로원의 권고는 웬만해선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집정관 경력을 마치고 나서 결국 원로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로마 귀족 엘리트 코스의 국룰이 되면서 사실상 현직 집정관은 예비 원로원 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자기도 나이 더 먹으면 곧 원로원 들어갈 건데 1년 임기 동안 괜히 미움살 필요는 없었죠. 그리고 집정관의 인기나 명예는 결국 전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는데 로마는 거의 항상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군사령관으로서 공을 세우는 게 훨씬 이득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회의기구인 민회도 원로원에 대항하기에는 구심력이나 정통성이 약했습니다. 로물루스 때부터 내려온 유서 깊은 쿠리아 민회는 이미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한 지 오래였고 공화정 초기 가장 영향력 있었던 켄투리아 민회나 후에 만들어지는 평민회, 트리부스 민회마저도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 그 권위가 원로원에 미치지는 못했죠. 특히나 켄투리아 민회나 트리부스 민회는 간접선거의 특성상 귀족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로원 편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좀 보통 보수적으로 됩니다. 그죠? 그 보수적으로 되고 또 이 보수층들이 보통 기득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시대 때 원로원에 속했던 사람들도 전부 보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원로원이 잘못되면은 이제 국가기강이 흔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로마가 멸망할 때 이런 게 사실은 원인,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원로원도 그 비중이 이렇게 컸죠. 원로원은 법률상으로는 아무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이면서도 실제로는 로마의 군사, 그렇죠. 사법, 재정 등을 틀어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세였습니다. 그리고 상술했듯 이러한 신분과 계층의 변화 그리고 공화정의 고도화는 계속되는 전쟁과 정쟁 속에서 좌충우돌 이루어졌죠. 지중해 세계에서 로마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더 넓은 세상, 더 큰 위협들이 로마를 단단하게 담금질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공화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또 로마 공화정, 이제 우리 서구 그 문화,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어떤 정치 사회 시스템에서 이제 두 시스템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50분이 다 됐거든요. 여러분 남은 시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링크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